그럼 집 사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사야 돼요. 자금력이 좀 있고 돈이 좀 있어요. 사야 돼. 결혼하게 되는데 뭐 자금력이 좀 돼. 대출 조금만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신사임당 TV 보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있어.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다 사자고 하는데 심지어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나는 3년 있다가 좀 더 조정을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그러다가 집값이 혹시라도 올라버리게 되면 이제 역적이 됩니다. 사실 정책은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일시 대책이 나왔잖아요. 뭐 재건축 규제 풀어주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거든요. 올라가는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택수에서 빼줄게. 아파트가 아닌 중소형 주택을 사면 주택수 빼줄게. 올라가는 거는 안 빼줘도 사죠. 아니 올라가는데 세금 규제가 무슨 필요하냐고. 못 사게 완전히 막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친구 만나서 놀고 싶은데 방문을 잠궈놓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되냐고요. 정신은 이미 딴 데가 있는데 마음은 이미 놀고 싶어요. 공부가 안 됩니다. 투자하고 싶은데 돈을 벌고 싶은데 정부가 하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 때 규제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 투자했냐고요. 돈 벌고 싶다고. 들어가고 싶은데 정부가 강남 규제지역 지정하고 세금 중과세하고 중과세 뚫고 들어가잖아요. 취득세 중과세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사고 싶으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줘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뭐 취득세 감면해주고 주택수 빼준다. 집 좀 사. 왜? 왜 사야 되지?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도 안 올라가는데 내가 빌라 오피스텔을 지금 사라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있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내려갈 때는 규제 풀어줘도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이 중요하긴 하죠. 더 중요한 건 대출 규제. 대출 규제 굉장히 중요한데 특례보금자리가 끝났어요. 2024년 1월 우대형이 끝났고요. 일반형은 2023년 9월 26일자로 종료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 끝나고 2024년은 신생아 특별 대출이 시행이 돼요. 아기 출산하면 자녀 출산하면 결혼 상관없이 대출을 해줍니다. 아니 대출 받으려고 물론 신혼부부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도움이 돼요. 근데 대다수는 1.6에서 3.3% 금리 적용 대출 금리 적용 받으려고 아기 한 명 더 출산할까요? 뭐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대출 안 받고 말지.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보다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 지금 특례보금자리에 준하는 또 대출 상품을 준비할 수도 있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나오면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대출 우리가 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변수고요. 또 전세 중요하죠. 전세. 2022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1차 하락, 2022년 12월이 1차 하락이었는데 2022년 시장 상황을 보면 매매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고 동반 하락입니다. 매매, 전세, 동반 하락일 때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 왜 많이 떨어졌을까요?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사실 전세는 언제 떨어지냐면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요. 신도시들 입주 물량 많이 나올 때 헬리오시티처럼 9,510세대가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 12,000세대거든요. 12,003세대인가 그런데 그거 입주 물량 나올 때 주변 지역들은 추천하겠죠. 그게 일반적인 시장인데 2022년에는 왜 떨어졌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2009년도에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됐거든요. 2009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기 돈 내고 전세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죠. 은행 돈을 빌려요. 집 살 때 돈을 빌렸어요. 세입자들은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2009년부터는 세입자들도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내 집이 내 전세집이 내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이에요. 집주인들 집은 대출 50% 정도 받으면요. 거실은 은행 거예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거예요. 나는 안방하고 안방 화장실하고 작은 방 정도가 내 거예요. 실제로. 세입자는 전세 대출은 더 많이 나와요. 한 70%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안방도 은행 거예요. 거실, 안방 은행 거고요. 작은 방만 세입자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 대출 이자가 2배가 올라요.
50만 원 내던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월급이 늘어나나요? 1000만 원. 월급 그대로죠. 근데 애 학원비 똑같죠? 아니, 지출은 똑같아요. 장도 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통신비도 내야 되고요. 애 학원비도 내야 되고요. 남편 용돈도 줘야 되고. 똑같은데 대출 이자가 2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예금이나 적금을 줄이든지 애 학원 하나 줄이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금쪽 같은 내 새끼 학원을 줄인다? 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최악의 경우입니다. 애 학원을 줄이고 애 인생을 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요. 내 자식 잘 키워보겠다는 건데 학원 못 줄입니다. 그럼 뭘 줄여야 될까요? 안 되겠네. 전세 만기가 되면 야, 이거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가 유리하겠다. 월세로 갑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 2021년에 2+2 계약갱신 청구, 그때 좀 왜곡이 많이 됐어요. 지나치게 많이 올라요. 전세 가격은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그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갑자기 2+2 계약갱신 청구가 되니 집주인들은 기존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전세 가격을 올렸는데 이제 2년 플러스 2년 4년 후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 와, 이거 어떡하지? 2년과 4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올릴 수 있을 때 미리 올려야겠다. 가격이 왜곡이 돼요.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왜곡된 가격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2022년, 2023년 상반기는 이례적으로 떨어졌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이제 다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전세난 없습니다. 역전세 없을 겁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올피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같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 주변 지역들은 6개월 정도 전세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또 전세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그 외 지역들은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단 아파트만. 빌라 오피스텔은 전혀 달라요. 여전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전세금 못 돌려받는 사람들 많고요. 최근에 제 후배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밤에 밤 한 10시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이 시간에. 그랬더니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수신 차단 받고 그냥 마음대로 해, 법대로 해 라고 하고 전화기를 꺼버렸다는 겁니다. 수신 차단.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는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세는 매매하고 달라요. 그냥 무이자 대출?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친구한테 우리 돈 빌려줍니까? 친구한테 빌려주는 돈은 아마 정해져 있어요. 못 받아도 되는 돈.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는 있어요. 뭐 그 돈, 친한 친구 같으면 500만 원 그냥 술 사줬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1억이다? 2억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1억 이상 돈 빌려주는 친구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빌려달라고 해도 안 되고 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욕만 먹습니다. 차단당해요. 근데 왜 집주인한테는 1억, 2억, 5억, 10억씩 빌려줄까요? 전세는 안전하다는 믿음. 나갈 때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법적으로. 그냥 계약서 하나 믿고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친구가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그냥 민법에서 당연히 갚아야 되는 채무일 뿐이지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은행은 근저당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집 바로 경매 넘겨버립니다. 임의 경매 넘겨버리는데 세입자가 임의 경매 넘길 수 있습니까?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경매는 넘길 수가 있는데 경매 넘겼는데 남는 게 있어야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50%.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5억인데 1억 떨어졌어요. 4억. 1억 차이를 집주인이 못 돌려줍니다. 역전세가 발생했죠. 안 줘? 경매 넘깁니다. 10억짜리 집이 한 8억에 낙찰이 돼요. 근데 전세금 5억 받고 3억 남는 거 집주인한테 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귀찮고 번거로울 뿐입니다. 자, 빌라는 2억짜리 매매 가격이 2억짜리 빌라에 전세가 1억 9천이에요. 경매 넘기면 얼마 낙찰될까요? 2억짜리가? 1억 5천에도 낙찰 안 될걸요? 1억 3천? 나 1억 9천 받아야 되는데 1억 3천에 낙찰이 되면 내 전세금 못 돌려받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전입신고하고 이제 살고 있으면 버틸 수는 있어요. 그냥 배째라고. 근데 내 돈은 못 받는데 버텨서 될 문제냐고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전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에도 어렵습니다.
전세 가격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 못합니다. 전세가 뒷받침이 돼야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뭐 갭 투자자라고 들어오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고 세입자를 못 구하는데 무슨 투자 수요가 들어옵니까? 정부에서 주택수 빼준다, 취득세 감면해준다. 그렇게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매매도 어렵고 전세도 어렵다. 지금 2024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살까 중요하죠.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세 살면 안 됩니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전세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떤 노부부 할아버지가 이제 신혼부부가 세입자로 들어옵니다. 옛날 분들은 힘들었잖아요. 요즘이야 이제 능력이 되면 아파트 이제 부모님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70년대 막 그럴 때는 뭐 부모님들도 다 못 사는데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집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세입자 이제 신혼부부가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 옛날 생각이 나니까 자기 부인한테 뭐 잘하지 못한 거 고생시킨 게 막 생각이 나니까 신혼부부 니들한테는 전세금 올리지 않을게. 마음이 아파 내가. 우리 부인 생각하니까 할망구 생각나니까 마음이 아파. 안 올릴 테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니들 행복하게 잘 살아. 10년이 지납니다. 10년 동안 전세금을 안 올렸어요. 좋았죠. 할아버지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그 자녀분이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저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무슨 소리야. 시세대로는 받아야지. 2번. 우리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맞기죠. 2번이 99.9%입니다. 아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시세대로는 받아야지. 그래서 세입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세금이 터무니가 없다. 시세대로는 받아야겠다. 한 3억 올려주세요. 세입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니 편하게 살아라며. 그건 우리 아버지 얘기고요. 저는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세대로만 받으렵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나갈래. 다른 집 갈래. 부동산에 갑니다. 부동산에 가서 똑똑똑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3억 5천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들이 들어올린 거예요. 차라리 사자. 살게요. 매물 얼마예요? 매물은 5억이 올랐어.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편하게 전세를 살다. 가장 나쁜 집주인은 이렇게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입니다. 오랫동안. 왜? 기회를 날려버리니까. 그게 취해가지고 빨리 그 할아버지의 의도는 뭐예요? 전세금 안 올릴 테니까 빨리 종잣돈 모아서 분양을 받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내 집 마련하라는 의미였는데 이분들은 그냥 편하게 사신 거예요. 기회 다 놓쳐버렸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그러면 차라리 그런 집주인을 만나는 게 낫죠. 올려줘. 많이 올려줘. 그럼 다수의 세입자들은 서럽고 더러워서 집 삽니다. 내가 사고 말지 진짜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진짜 집 삽니다. 그래서 집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맞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전세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돈이 있더라도 전세 사시는 분들 많아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원칙을 정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원칙 말씀드릴게요. 항상 기준과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해야 되는 거 있죠. 자녀 교육 시켜야 되잖아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애 공부는 시켜야지. 애가 공부 안 하면 공부하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지. 그러니까 must. 해야 되는 거는 하는 겁니다. 그럼 집 사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사야 돼요. 자금력이 좀 있고 돈이 좀 있어요. 사야 돼. 결혼하게 되는데 뭐 자금력이 좀 돼. 대출 조금만 받으면 살 수 있어요. 부인도 사자가 그래. 양가 집안 어르신들도 사자고 해. 신사임당 TV 보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있어.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다 사자고 하는데 심지어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나는 3년 있다가 좀 더 조정을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그러다가 집값이 혹시라도 올라버리게 되면 이제 역적이 됩니다. 집의 주도권이 완전히 날아갑니다. 부인한테 이제 진짜 실제로 그런 가정이 되게 많아요.
내가 사자고 했을 때 당신이 안 사자고 해가지고 이게 그 원망의 소리를 집 사서 오를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5년, 10년 동안 원망의 소리를 듣거든요. 주도권 다 빼앗깁니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가장의 의미가 크게 없어졌지만 그 반대한 남편의 목소리는 이제 집에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필요해서 돈 대고 사라고 하면 사야 됩니다. 부모님이 돈 지원해 준다는데 왜 안 삽니까? 그럼 3년 후에 집 살 때 부모님이 또 도와준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3년이 지나요. 아버지, 저 이제 집 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돈을 좀 주세요. 그럼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미안하다. 네 동생이 먼저 집 사가지고 그게 다 들어갔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된다. 머스테인 분들, 부모님 봉양을 하거나 자녀 교육을 하거나, 애가 공부 잘하는데 대치동이나 목동 가야 돼요. 애가 수학만 풀면 다 맞춰.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야죠. 신사임당 보니까 좀 기다려야 아빠가 집값 오를 때 그때 사가지고 좋은 학군으로 이사해줄게. 그러면 애는 어떻게 돼요? 이미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트인 분들은 사면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머스트가 아니라 오와 할까 말까, to be or not to be, 할까 말까.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이걸 얘기해야 말어. 얘가 친하고 다 좋은데 얘가 좀 단점이 있어. 얘가 좀 싸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이걸 얘기를 해 말어. 그는 자 얘기를 합니다. 애한테. 그럼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친구가 내가 조언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분만 상합니다. 친구 관계에 금이 갑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냐. 그쵸? 잔소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기분 나빠요.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조언은 더 기분 나빠요. 잔소리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조언이거든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굉장히 섭섭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친구가 잘하는 거, 야, 너 진짜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너 진짜 성격 좋아. 와, 너 진짜 잘생겼어. 너 진짜 괜찮은 놈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해요. 긍정은 하는 게 좋다. 부정은 안 하는 게 좋다. 오와일 때. 그럼 집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자고요. 오와, 살까 말까. 사야 되는 거는 무조건 사요. 돈이 되고 사야 돼. 머스트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뭐가 중요합니까? 머스트예요. 사야 돼서 사고 잘 살고 있으면 돼요. 때가 되면 또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요. 뭐 단기적인 흐름이 안 좋으면 집으로 잘 살고 있는데 사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3년, 5년 살다 보면 또 올라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처럼 뭐 단타치고 주식은 5년, 10년 가지고 가기는 힘들어도 부동산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특히 필요한 실수요자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가가지고 5년, 10년 살다 보면 반드시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화가 문제예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일 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 경우. 돈이 없어서 사실은 돈이 없는 경우는 오화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낫이야, 나. 너, 나.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경우는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상승장일 때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킬 수는 있어요. 무리하게. 심지어 신혼부부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연끌할 때. 한 사람은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전세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 대출 받고, 신용 대출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모아둔 돈 1억 2억 보태고, 부모님 지원 받아서 자기 자본 1억 2억으로 10억 넘는 집을 삽니다. 굉장히 리스키하죠. 만약에 집값이 꺾여버렸을 때, 우리 예상과 다르게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 1년 만에 자기 자본 다 날려버립니다.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은 못 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확실한 물건들 있죠. 무조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불확실성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가격이 낮은 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한 거. 줍줍 또는 니홈 이런 거는 무조건 저렴하잖아요. 이런 거는 돈이 부족하더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어떻게든 빌려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게 아닌 분들이라면 이제 오와 돈은 조금 돼. 대출 조금 받으면 돼. 해결할 수는 있는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은 일단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봐서 이게 상승장이야.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 정도, 2018년 정도 상황이라면 사야죠. 필요하기도 하고 살까 말까. 필요 없는 분들은 살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필요하니까 살까 말까를 고민하지.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사는 거고요.
지금처럼 하락장 또는 조정장일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필요해? 근데 자금력이 진짜 문제가 없어? 상황이 생각보다 조정장이 길어졌을 때 내가 리스크는 없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레버리지, 대출 이자가 있죠.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안 내리고 오히려 올라. 금리가 더 올랐어도 지금 내는 이자보다 이자가 더 늘어나더라도 적어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자금 계획과 나의 능력이 동반된다면, 수반된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3년이 중요합니다. 3년 동안 이자가 늘어나도 충분히 낼 수 있다. 동요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안 준다라고 하면 필요하신 분들은 내집만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따져봐야 되고, 그럼 좋아, 사야겠어. 돈도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도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집을 사야 될까는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 대비 최대한 많이 떨어진 집들 사라. 최대한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집을 사라라고 강력히 얘기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강남 불패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강남 집값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뭐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안 좋을 땐. 그렇죠. 강남도 떨어져요. 강남이 왜 안 떨어집니까? 강남이 안 떨어졌다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강남이 떨어졌어요. 2011년, 12년도에 강남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포주공 지금은 이제 뭐 새 아파트들 돼서 개포주공 1단지가 뭐더라? DH 퍼스트 아이파크 6,700세대가 이제 입주했어요. 지금 입주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입주하고 있는데 그게 옛날 개포주공 1단지였거든요. 개포주공 1단지가 2010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34평 전용 84 배정받는 물건이 11억 정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집값이 떨어져요. 8억 2천, 8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0억, 11억에서 8억 떨어지면 한 20% 이상 떨어졌죠. 2012년도 5억 7천까지 빠져. 엄청 빠졌네요. 반토막 났죠. 2년 만에 반토막이 납니다. 강남이 패닉이 오죠. 난리가 납니다. 그때가 2차 하락이었어요. 1차 하락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1차 하락이 언제였냐면 그때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가 1차 하락이었고요. 2차 하락 때 강남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론이 있죠.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어요. 저수지, 호수, 저수지가 있으면 자 비가 안 와요. 가물어. 올해는 눈이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고 눈도 안 와가지고 물이 줄어요. 2023년만 하더라도 아마 가물었을 거예요. 봄이. 물이 줄면 어디부터 물이 줄어요? 외곽부터. 그러니까 집값이 빠질 때는 외곽부터 빠집니다. 그럼 중심지는 늦게 빠져요. 그러면 강남, 마용성 이런 데는 좀 늦게 빠져요. 외곽 지역부터 먼저 빠지고 계속 가물어. 물론 비가 한 번도 안 오진 않잖아요. 오다가 비가 좀 오면 다시 좀 차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가물어. 가뭄이 3년, 4년에 오면 중심지도 말라요. 그러면 강남 집값 떨어집니다. 이제 2022년 4분기부터 조정이 돼서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7년이 오르고 이제 1년 반 지났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가물고 있어요. 아직 가뭄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남 집값은 불패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집을 사야 될까? 물론 돈이 많고 현금이 뭐 몇백억 있고 부모님이 잘 살고 건물 몇 개 있고 이런 분들이야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자금이 제한적인 분들, 대출을 좀 받아서 타이트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강남권이나 가격 고점 대비 2021년에 최고가를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최고가 대비 이왕이면 30%그 이상 떨어진 매물이 있다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사셔도 되겠다. 그런 데 있어요. 찾아보면 최근에 많이 빠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40% 빠진 곳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그런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